예,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총 6회에 걸쳐서요. 우리 이제 연도별 사례 기출 특강하게 된 오지현 선생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늘부터 해서 이제 지금 나눠 드린 자료는 우선 이제 이게 잘라져 가지고 이것보다 배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진도별로 된 사례는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제가 강의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한번 그냥 이렇게 연도별로 된 거를 한번 특강을 하자 그래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거고, 그리고 아까 수업 시간 전에 이제 여쭤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3학년 되신 분도 있고 2학년 계신 분도 있고 그러신데 제가 장단컨대 올해 지금도 해설달다 왔는데 우리 사례 역대 그 모의고사랑 있잖아요. 그 기출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다 커버가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딱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수단 그거랑 그 다음에 구속적 부심, 그때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 이거 이제 증거능력 인정 여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빼고는 전부 다 우리 이제 사례 모의고사건 역대 봤던 기출 문제건 거기에 다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기출 쭉 중심으로 해가지고 파이널 강의 때도 문제 뿌리고 그랬는데 형소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2가 나왔어요. 거의 3분의 2가 나왔고 형법은 반절, 그 정도는 최소 커버가 됐고 이제 최신 판례 하면서 이거 나올 것 같아요 했던 것들이 이제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수업을 다 했다 그래서 다 만점 맞지는 못하죠. 그래서 수업 들었던 분하고 연락도 했었는데 잘 썼겠노 했더니 점점점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고 화이팅 그러고 말았는데 그렇습니다. 공부라는 게 그래요. 똑같은 수업을 들었어도 이제 점수가 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목표 방향 설정을 좀 잘 하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잠깐 우리 이제 시험 관련해서 얘기 좀 해드리면요. 뭐 올해 8회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선택형 이건 이미 해설 다 달았어요. 기가 막히게 빨리 달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막 해설도 못 달았는데 총평을 해달라 그래서 괴로운데 이제는 다 해놨더니 아직 총평해달라는 얘기가 없네. 그래서 당황스러운데 여하튼 선택형에서 늘 나오던 패턴대로 이제 형법, 형소법, 그리고 이제 통합 문제 이렇게 되는데 형법이 한 문제가 줄어버렸어요. 한 문제가 줄어가지고 형법이 17개, 형소는 늘 나오던 대로 12개, 그리고 이제 이게 11개, 통합 문제가 하나가 늘었어요. 하나가 늘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통합 문제 중에 하나를 여기다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 딱 그 좀 신유형의 문제가 하나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형법을 바탕으로 하면서 지문은 다 형소 문제여가지고 통합으로 제가 넣긴 했는데 우리가 모의고사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큰 차이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지는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문제가 초반에는 제가 이제 해설을 쭉 달면서 좀 신경 좀 썼네 하다가 이제 문제 또 쭉 보다 이건 이 어려운 문제를 하면서 막 해설을 다는데 답이 5번이요 이렇게 손을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난이도는 작년보다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난이도가 좀 더 쉬워졌고, 그리고 이 사례형이 뭐 욕들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 대단히 좀 쉬워졌어요. 특히 이제 형법 같은 경우에 늘 이제 작년에 좀 특이하게 120점이 나왔는데 올해 이제 역시 평상시대로 110점이 나왔었고 형소법이 90점 이렇게 이제 등장을 했어요. 예년으로 이제 복귀를 해서 나오게 되는데 특이한 점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 뭐 선배들한테 들었어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긴 한데 사례형 볼 때 특히 형법 쟁점은요 정말 많아요. 저보고 쓰라 그러면 절대 저는 못 써.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써야 될 게 너무 많거든. 그래가지고 판례만 쓰면서 제가 하라고 할 정도로 되게 논점이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 해설을 달면서 내가 빠뜨렸나? 계속 몇 번째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딱 그냥 시간 내에 쓸 수 있게 좀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쟁점이 빠지고 그냥 전형적 쟁점만으로 구성들이 됐어요. 전형적 쟁점만으로. 형소법도 마찬가지야. 그냥 나올 만한 것들 나왔는데 역시 대신에 이제 우리 형법에서 2017년 전압 판례, 최신 판례가 하나 이게 떴어요. 원래는 전압 판례가 바로 뜨진 않거든. 그리고 이제 2016년 것도 하나 이제 전압 판례가 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화돼서 나왔다는 게 좀 특이하긴 해요. 작년에는 오히려 우리 형사소송 쪽에서 최신 판례가 등장을 했었거든요. 17년 볼 때 16년 거 이미 제출물 뭐 그쪽 관련해 가지고 전압은 아니더라도 최신 판례가 떴었는데 형법에서는 보통 그래도 사례 낼 때 한 2, 3년 묵은 거 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했는데 올해는 막 냈더라고요. 막 내가지고 1번 2번에 2문의 1번이었거든요. 2문의 1이 업무상 배임 관련해서 약속어음 대표권 남용 발행했던 그 내용 대충 아실 겁니다. 그게 이제 전압 판례인데 제가 여기는 좀 걱정했거든. 나오면 선택형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사례형은 이게 어음법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했는데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한데 최신 판례 하면서 강조는 했던 거고 전압 판례잖아요. 전압 판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좀 나왔다는 게 특이하고 형소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판례가 없는 거 판례가 없는 것이 하나가 등장을 했어요. 영장 실질심사, 그러니까 구속전 피의자 신문조서, 그때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속전 피의자 신문조서, 이거 이제 절대적 증거 능력 있는 서류로 봐요. 학설에서 당연히 315조 3호에 따라서 기타 신용성 있는 증거를 해가지고 인정을 하는데 이거 판례가 없거든요. 구속적 부심 관련한 그 판례는 있었는데 이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판례가 없는 그런 문제가 1문의 5번인가 거기로 이제 구성이 돼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충 감 잡고 쓰면 돼. 다만 이제 제가 걱정인 게 여기 판례가 아닌데 적부심 판례를 쓰면서 판례 따르면 하면서 썼을 선수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언급을 했어야 돼. 이게 10점짜리로 마지막에 나왔는데 쓸말이 없어요. 쓸말이. 이런 게 제일 힘들어요. 형소가 늘 나오는 것 중에 힘든 게 배점이 20점이야. 근데 형법에 비하면 얘는 쓸 게 없거든. 여기도 그랬어요. 10점 채우려니까 해설 달면서 일명 뺑기죠. 뺑기를 쓴 거다. 그래서 일단 311조에도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보고 안 되고 이제 315조 3호 하면서 관련 판례로 구속적 부심 판례를 이제 써준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좀 대비를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마지막 날이거나 그 전날에서 올해 문제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사례 해설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특징이 그래요. 좀 난이도가 내려갔고 시간 안배, 시간 내에 쓸 수 있게 좀 이제 고려를 했다. 이렇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 제가 원래 1기부터 쭉 이렇게 수험생들을 가르쳐 왔는데 항상 사례형 보고 나면 논점이 뭐예요? 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개가 있으면 우리 수험생들이 정말 많이 쓴 수험생이 한 6개, 7개 요 정도였거든요. 7개 못 썼을까? 그 정도 비율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논점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당황을 했을 거야. 놓쳤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고생을 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례형에서 논점이 너무 많아버리면 시간 내에 이걸 쓸 수가 없거든요. 쓸 수 없게 되면 이거는 그 사람의 뭐랄까 그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전혀 테스트할 수 없게 되고 유행이야 유행. 우연히 그냥 자신이 아는 거 잘 썼는데 거기 배점 많이 주고 그리고 솔직히 해서 우리 채점할 때 대부분 좀 올려주시거든요. 올려줘. 왜냐면 꽈락률이 너무 많아버리면 이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시도 사라졌다고. 그래서 명실상부한 우리가 이제 최고 시험이 됐는데 꽈락률이 그렇게 많아버리면 좀 창피한 그런 것도 있다고. 그리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시험의 특성상 사람이 할 짓을 아닌 걸 지금 시키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고려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례형은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것들 그러면서 이제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괜히 막 세부적인 희한한 것들 집어넣고 이렇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만 하더라도 사례형 2문이었을 거예요. 1문이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각주에도 뒤에 달아놨는데 이게 이제 신림동파하고 우리 이제 신촌파하고 견해가 나뉘어요. 해설에 대해서. 그래서 제일 웃겼던 게 제가 계약이 작년 초부터 여기였는데 해설을 막 쓸 당시에는 저쪽에도 같이 강의를 했거든. 아주 어느 쪽에다 쓸까 하다가 여기다 썼는데 이쪽을 해서 썼는데 그만큼 헷갈렸어요. 그 정도로 쟁점이 명확한 이 판례다가 떨어지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판례를 물어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답안이 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이 막 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이따 1번 문제 보겠지만 대단히 힘든 문제예요. 힘든 문제고 자 여하튼 올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도 유지는 계속 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의고사하고 기출 요것만 대비하더라도 충분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우리 학원에서도 이제 7월 뒤늦게 이제 온 종합반들이 있어요. 이제 그 수험생들한테는 기본부터 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사례집만 가지고 쭉쭉 돌렸거든요. 그래서 한 2번 반 파이널까지 하면 3번 정도 거의 돌렸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근데 잘 썼겠죠 했는데 못 쓴 사람이 있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빠져나가질 않았어요. 거의 딱 아까 말한 한 2가지 정도 빼고는 거의 다 여기서 이제 커버가 됐습니다. 커버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막 시중에 있는 뭐 예전 사법시험 때문에 만들어진 사례집들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 쪽하고 안 맞아요. 거기는 학설들도 너무 많고
우리 학술 다 썼다간 죽는다니까요. 절대 안 돼.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걸 우리 쪽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쪽에 있는 이 법전형 모의고사하고 기출 이 사례집만 갖고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택형 같은 경우에도 올해 특징이 그거였구나. 선택형 특징을 잠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최신 판례가 답으로 상당히 많이 구성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수험생이 우리 학원에다가 미리 그 형법 끝나고 이틀 뒤인가? 그래서 이제 쉬는 날이었으니까 하루 뒤였겠구나. 그날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저녁 때 이걸 받았었는데 그 수험생 걸 이제 PDF로 찍은 거라서 이렇게 보면서 봤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잘 맞기를 앞에 답안했다가도 그래서 가자 막 이런 것도 써놨더라고. 100점 가자 써놨는데 100점 맞길 바랬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최신 판례들을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원장한테 전화해서 이분 제 수업 안 들었죠? 예. 예. 했는데 왜냐면 제가 정말 나온다고 한 것들이 기가 막히게 틀렸던 거야. 그래서 그랬으면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아니라 그래서 좀 나름 미안하긴 했지만 여하튼 그 최신 판례 비중이 좀 높았다. 그래서 선택형은 앞으로요. 이 최신 판례 요거를 조금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잘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맘먹고 17년 거를 막 내놨어요. 17년 거가 또 정답 가르는 그런 판례들로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최신 판례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들이요. 이렇게 모의고사 기출에서 나왔던 건데 특징이 호환이 돼요. 호환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사례형이 나왔던 거를 선택형 문제로 구성하고 선택형에 나왔던 거를 사례형으로 구성을 한 것들이 꽤 보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책이 다 있으니까 해설할 때 딱 해서 컨트롤 F 해가지고 찾으면 되잖아요. 특정 문구 딱 하니까 바로 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는 우리가 벌써 오래됐잖아요. 법전협이 이제 10년 모의고사 했었잖아요. 10년 거는 빼고 거의 11년 거 2차부터 지금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쌓인 게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기본 베이스 까는 판례들 있잖아요. 기출 지문들은 그런 지문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끌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최신 판례를 플러스 시키는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방향성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잡다하게 이것저것 절대 잡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제 수업 들은 분한테 늘 강조하는데 기본서하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집 있잖아요. 우리 기출 문제집 요것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뭐 1개년이 됐건 몇 개년 최신 판례 있잖아요. 최신 판례 요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다양하게 이제 기본서 빼고 또 막 판례집 따로 해가지고 내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게요. 그 이제 뭐 우리 출판사도 그걸 낸다 그러니까 제가 누워서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될 것 같긴 하지만 굳이 그거는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제 기본서가 있는데 기본서 만들 때 웬만하면 판례 빠지지 않도록 거의 집어넣어 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절대 나올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 참고로 이제 제가 다양한 직렬을 강의하다 보니까 객관식 같은 경우에 최근 한 5, 6년 내에 국가에서 나온 적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객관식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는 그런 판례들은 빼버립니다. 옛날 것들 그런 거 이제 빼버리면서 만들긴 하는데 그렇더라도 어떤 기본서건 웬만하면 우리 시험에 나온 건 다 집어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빠지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따로 판례집을 본다? 그건 좀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서 여러 번 돌리는 게 최선이에요. 최선이고 다만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에서 해야 할 작업들이 뭐다? 우리가 강사들이 하면서 여러분 여기는 안 나옵니다. 제끼십시오 하면 거길 제껴야 돼요. 근데 괜히 특히 이런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AA 제가 두 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AB형이라 AA예요. 근데 정말 소심하거든.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막 안 나온다 그러는데도 왠지 나올 것 같아. 막 꿈에서 그런 데가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막 쳐다보고 그랬는데 안 나오는 건 정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말라는 곳은 절대 보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험생이에요. 수험생. 그리고 얘기해 드리는데 우리 지금 이거 맞으려고 공부해요? 100점씩 맞으려고 공부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100점 만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합격만 하면 돼요. 어느 정도 약간 점수 남게 해서 합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절대 이런 점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표를 여러분 욕심 버립시다. 요 정도만 해요. 요 정도만 갖고 가더라도 붙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엽적인 그런 내용들은 좀 배척하면서 좀 여러분이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기본서도 줄여나가는 거 단권하라 그러죠. 그걸 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고 한 번 본 거 여러 번 보셔야 돼요. 한 번 봤다고 여러분이 그냥 다 외워져요? 그런 분 여기서 공부하면 안 돼. 국가 발전을 해서 다른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다양하게 보는 게 최선이다. 그러다 보면 시험 볼 때
생각이 나요. 잠깐 이게 이 왼쪽 상단에 있어서 이런 게 생각이 나요. 논점이라든가 판례 같은 게. 그러니까 좀 자주 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 기본서만 계속 보면 강약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문을 읽어도 그냥 모든 판례를 똑같이 보게 되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게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틀린 지문들, 특히 객관식 같은 경우에서 틀리게 되는 문장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동그라미 치든지 표시라든지 해가지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서만 나오는 지문이 아니라 형법 또는 형소 객관식 이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내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 부분만 틀리게 돼. 그래서 고수들은 객관식 볼 때 이렇게 봐요. 쭉 하다 거기만 봐. 맞네? 틀렸네? 이렇게만 해도 대부분 돼요. 그게 이제 기출문제의 위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없다고 기출문제도 안 보고 가는 그런 이제 분들이 있는데 그건 수험생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기출이 얘기했잖아요. 기본 웬만한 지문들 베이스 깔고 간다니까.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선택형에서 지문이 어떻게 되죠? 오지선다 중에서 꼭 요놈하고 요놈 둘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걸리잖아. 그래서 자기는 막 하다가 통밥 재고 여기를 탁 찍었어. 근데 꼭 틀리잖아. 그죠?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기본 베이스를 까는 지문들에서 미리 정리를 좀 해줬어야 돼. 근데 꼭 여기서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항상 우리 머릿속에서 혼동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비교 판례라던가 그런 거를 따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이제 늘 이제 그 판례라던가 이런 거 암기할 때 강조하는 게 이런 비교 판례, 유사 판례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워도 반대말이랑 비교되는 그런 것들을 외우면 훨씬 잘 외워지잖아. 그렇듯이 판례도 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이게 유사한데 그 한 끗 차이 가지고 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공부할 때 특히 이제 이런 게 사실은 강사 몫이거든요. 이런 것들 체크를 해가지고 좀 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기출문제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조금 그러니까 합격률을 그러니까 그 정답률을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최신 판례 늘 강조하지만 어느 학원이건 최소 3개년이나 5개년 판례 해주거든요. 요거는 따로 이제 해가지고 좀 들으시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갖고 가면 돼요. 요것만 알겠죠? 그래서 이 위에 뭐 다른 것들 이런 거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 하고 일단 이제 우리 사례니까 하면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40%대로 아마 합격률이 떨어질 것 같고 이제 내년이 되면 제가 그때 한번 계산해 보니까 37점 몇 프로인가 38%대까지인가 떨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최대치가. 네, 뭐 40% 선에서 유지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일기나 특히 일기 같은 경우에는 시험 떨어졌을 때 정말 창피했었거든요. 스스로도 그렇게 알았어. 왜냐 합격률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87점 몇 프로였어요. 운전면허 시험 합격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60 몇 프로였어요. 60 몇 프로. 근데 그게 80 몇 프로였어요. 80 몇 프로. 그래서 그때 그때는 떨어졌을 때 정말 창피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꼭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어설프게 괜히 미리 붙어버리면 뒤에 가서 더 좀 골탕 먹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3학년 때 붙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합격률이 제일 높기는 해요. 여전히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긴 하겠고 해야 되겠고 그리고 대충 이제는 술렁술렁 해서는 안 됩니다. 찍어가거나 이런 게 이제는 거의 안 되게 돼 있어요. 문제를 보니까 전체 중에서요 일부 막 이런 뭐 아주 세세한 거는 배척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알아야지 합격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문제들을 계속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정 부분만 뭐 잘하거나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좀 기본 되는 것만큼이라도 제대로 좀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세도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1기, 2기, 한 3기 때는 제가 막 옆에 수업하면은 평가를 탁 이러고요. 밑줄 그어주세요. 안에 탁 쳐다봐. 그 다음에 또 와. 그때 이제 약간 체크를 하더라고. 그 다음에 또 와. 그때 이제 저를 피해 다니고 이렇게도 되고 그랬는데 요새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 제가 제일 그래도 열심히 하는 그쪽 직렬이 이제 법원행시예요. 법원행시. 그쪽 이제 사람도 엄청 조금 뽑거든요. 1년에 이제 한 10명 이 정도 뽑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제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아마 성적도 제일 좋을 거예요. 커트가 그렇게 저도 형법 문제를 가끔 하나씩 틀리는데 그 친구들은 막 총 평균이 그러니까 다 합쳐서 몇 개를 틀려야 되나? 평균이 한 80, 한 6, 7점 이 정도가 나와줘야 돼요. 세 과목 헌민형 3개만 보게 되는데 그리고 거기는 정말 기상천외한 저도 모르는 판례들 가끔 돼. 그리고 개수형도 있어요. 제가 틀린 개수형인데 한두 개 틀리는 게 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줘놓고는 다음 중 틀린 것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봐요.
운빨 되는 사람은 기억하고 디귿이 박혀서 맞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럴 확률은 별로 없는데 좀 그지 같은 시험이긴 한데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게 좀 여러분이더라고요. 여러분이고. 근데 말 제일 또 안 듣는 분들이 여러분이기도 해요. 다른 이제 학부까지 다 마치고 이제 우리가 따지면 이제 대학원 이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름 자신의 주관이 있어서 그런지 좀 잘 안 바꾸더라고. 근데 저희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은 프로잖아요. 프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한두 명 받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될 방향 이런 걸 잘 아니까 저뿐 아니라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부탁하는 것들은 좀 잘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갈게요. 자, 1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우리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읽어보죠. 아파트 조경공사 관련 계약을 추진하던 입주자 대표회장 갑은 공사 경험이 전무한 조경업자인 A로부터 적정 공사 금액보다 크게 부풀려진 5천만 원으로 공사를 성사하여 주면 200만 원을 리베이트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좀 이제 애매했던 거예요. 마저 이제 지문 읽어볼게요. A에게 5천만 원의 조경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대금을 받으면 리베이트로 500만 원을 나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사정 이제 어쩌고저쩌고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하튼 결론은 이렇게 해서 500을 돌려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봤었을 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해요. 일단은 입주자 대표 회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입주자들을 위해서 재산상 사무 처리를 해줘야 될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 주체가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이런 사무 처리자 지위가 이제 업무로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업무상 배임. 업무상 배임. 또 이제 하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를 봤을 때 이 공사대금 관련해서 우리가 유명한 판례가 있어요. 되게 기출이 자주 되는 판례인데 이거를 재물보관자로 봐가지고 업무상 횡령죄 주체로 끌어갈 수도 있어요. 업무상 횡령죄 주체로 끌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견해가 나눠진 거예요. 저는 이제 해설을 이거를 업무상 배임 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쓸 내용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업무상 배임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가담한 자 있잖아. 조경업자 A 있죠? A. 이 사람도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물론 이 사람의 죄책을 특별히 이제 논하지는 않게 되겠지만 이거에 이제 업무상, 그러니까 다시요. 타인의 재산상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게 되면 당연히 또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배임죄뿐 아니라 뭐도 가능하냐? 배임수재도 가능해요. 배임수재도. 배임수재도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게 작물로 엮여지게 되는데 제 생각인데요. 아마도 횡령죄로 이끌어 가신 분들이 업무상 배임으로 가게 되면 뭘 쓰지 못하냐면 작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물죄 객체는 뭐죠? 작물죄 객체는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만 객체로 되잖아. 그래가지고 아마 횡령 쪽으로 많이 끌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저희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업무상 배임뿐 아니라 배임 수재도 가능해요. 배임 수재도 되기 때문에 배임 수재로 영득한 재물도 작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업무상 횡령으로 가야 될 이유가 꼭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나눠진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업무상 배임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헷갈리는 게 업무상 배임으로 취득한 이익하고 배임 수재로 취득한 이익이 좀 달라져요. 그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배임 수재로 취득한 건 얼마일까요? 결론적으로 500만 원 받은 게 배임 수재예요. 500만 원 받은 게 배임 수재고 그 다음에 업무상 배임은 뭐예요? 지금 대표회장 갑이 적정, 그러니까 다시 해서 공사 경험이 전무한 조경업자한테 공사 금액보다 부풀려진 계약을 체결하게 했죠. 이거 자체가 제3자인 공사업자 A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만든 거예요. 이 부분이 배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방향 설정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최악으로 쓴 분들이 업무상의 배임을 인정하면서 그 금액을 작물로 끌고 간 분들이야. 망한 거죠, 그분들은. 그렇게 되면 절대 점수가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업무상 배임으로 가셔야 돼요. 업무상 배임은 어떻게 된다? 일단 5천만 원 공사계약 체결한 거 있죠. 이거. 그래서 적정 금액보다 훨씬 더 이제 부풀려지게 계약 체결한 행위 자체가 배임행위고 그로 인해서 본인인 입주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그리고 이익 취득한 건 누구예요?
대표회장 갑 아니에요. 공사업자 A입니다. 공사업자 A가 부풀려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업무상 배임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는 이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게 해줬잖아. 그 대가로 500을 받게 돼요. 이 부분이 뭐가 돼요? 배임 수재가 되게 됩니다. 배임 수재. 그리고 작물은 배임 수재로 받은 500만 원이 작물이 되는 거고요.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계독갑니다. A가 망설이며 갑을 피해 다니자 갑은 A의 오랜 친구인 을에게 사정을 말했고 을은 갑을 도와주기 위해 A와 갑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제의를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을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을은 지금 자초지종을 다 들었죠. 다시 해서 업무상 배임과 배임 수재를 한다는 점을 알면서 지금 갑의 범죄를 도와준 꼴이 되는 거죠. 그죠? 방조예요, 방조. 근데 여기서 주 논점이 뭐다? 공범과 신분 나와야 돼요. 이게 올해도 공범과 신분을 쓰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공범과 신분 똑같이 업무상 배임 관련해서 쓰는 내용이 나왔는데 장단컨대요. 여러분들 앞으로 모의고사 같은 거 여러 번 스스로 이제 써보고 보게 될 건데 정말 많이 누락합니다. 이 33조 공범과 신분을 33조 공범과 신분을 정말 많이 누락해요. 제가 마지막 사법시험 2차 볼 때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저조차도 그걸 누락하고 나왔어. 물론 그렇다고 형법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었지만 여하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도 또 못 썼어요. 그냥 교사 방조만 생각이 나는 거. 당연히 됐네. 근데 왜 이렇게 점수가 허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특히 횡령배임이 우리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나올 때 뭘 써야 된다? 이 공범과 신분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됐죠? 공범과 신분. 그리고 올해 주거침입 역시 나오긴 했지만 주거침입죄도요. 여러분이 누락시키는 1번 요소들이에요. 얘 둘이 정말 여러분이 많이 누락시켜요. 이런 내용들을. 왜냐하면 타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절도하고 뭐하고 뭐 강도하고 막 연결되거든. 점차 절도가 중강도가 되고 막 이렇게 쭉쭉 가게 되는데 또 공범이 있으니까 거기만 막 쭉 답안을 써요. 근데 가장 전제가 뭐예요? 야간이 아니면 주거침입 들어가야 돼. 근데 그걸 놓쳐요. 또 은행에 들어가서 이제 훔친 뭐 통장 가지고 예금 청구서 작성해가지고 또 하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나는 게 절도,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 요것만 생각하잖아. 은행 들어간 거 뭐예요? 이것도 주거침입이에요.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써주면 무조건 3점 이상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 안 써. 3점이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고 그다음 이제 요거는 준원점이에요. 준원점이라서 배임만 나오면 편하죠. 336 본만 쓰면 되지만 하지만 항상 업무상까지 붙어요. 이중적 신분범이 등장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 공범과 신분 문제 빠뜨리지 않도록 강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진짜 농담 아니고 전날 얘기하고 여러분 내일 시험 낼 거예요 했는데도 못 쓴 사람들이 있어. 작년에도 계속 이제 종합반들 제가 이제 사례 보면은 웬만하면 제가 찾아오라고 해요. 찾아서 의무적으로 한 번씩은 시키고 아니면 이제 자발적으로 제가 좀 기다리곤 해서 찾아오면 이제 그 답안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일일이 이제 채점을 하니까 누군지 딱 보면 알지. 그래서 안 그래도 부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 안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억지로 불러 답안했다가 꼭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게 실수예요, 실수. 그래서 평상시에 생각을 자꾸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이 됐건 뭐가 됐건 꼭 자기가 알아야 될 것들 하면서 암기해야 될 것 이런 것들 체크 좀 하세요. 시험장 가기 전에 꼭 봐야 될 내용들 해가지고 체크 좀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부탁드릴게요. 자, 아마 여러분이 올해나 내년까지 해서 분명히 한번 자기 스스로 머리를 치는 날이 올 거예요. 저거 누락시켜서.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뿐 아니라 배임 수재도 진정신문범입니다. 둘 다 써야 돼요. 둘 다 을에 대해서. 그게 주 논점이에요. 방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범과 신분입니다. 여기는. 자, 계속 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갑과 A는 2016년 12월 15일 공사대금 5천만 원에 조경공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갑은 이를 스캔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 왜 그래요? 이따가 형소 때 써먹으려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괜히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굳이 이제 여기에서 저는 여기다 해설했다가 시간 없어 이런 걸 안 써줬지만 여러분이 범죄가 성립은 안 되더라도 쓸 내용이 하나 생깁니다. 혹시 이게 갑과 A가 문서 같은 거 작성한 거 자신들이 짜고 이런 거니까 허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도 모르지만 사문서는요 허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허위진단서 등 작성 후에는. 그래서 뭐 한두 줄로 한번 쓰고 가더라도 상관없을 거예요. 됐고 계속 갑니다. 같은 날 갑은 A에게 선급금 1,000만 원을 지급했고 다음 날 A는 100만 원권 자기야수표 5장을 갑에게 리베이트로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얼마 먹었어요? 500만 원 먹은 겁니다. 일단 500만 원 먹고 A로부터 500만 원을 일단 왜 수표로 할까? 뒤에 수표 가백에 5장을 가백에 리베이트로 건네줬다. 왜 수표로 줬을까요? 좀 이따 이거를 은행에 넣었다 뺄 거예요. 우리가 항상 돈이 나올 때요. 현금을 뭔가 작물이 분명히 되잖아요. 나올 때 자기야 수표하고 돈을 바꾸는 일이 나와요. 자기야 수표를 현금화시키거나 5만 원짜리를 만 원짜리로 바꾸는 거. 근데 이거를 환전통화라 그러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환전통화의 작물성을 꼭 쓰라고 할 때 이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작물에서 여러분이 작물뿐 아니라 형법을 보면서 자기야 수표가 나와.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면 돼요? 아하, 오늘 내가 또 작물제에서 환전통화를 한번 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기야 수표가 나오면 뭔가 제3범죄로 취득한 게 자기야 수표야. 그러면 이건 뭐와 연결된다? 작물제가 되는 것이고 환전통화를 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작물제를 미리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작물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쓰게 나오게 되는데, 작물제는 항상 세 가지를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체, 객체,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취득을 많이 물어봐요. 이거 작년 문제에서도 이제 취득이 나오게 될 건데, 자, 주체는 누구예요? 주체. 제3범죄의 본범 이외의자입니다. 즉 제3범죄의 정범 이외자란 얘기예요. 본범이 정범입니다. 이때 정범은 뭐 단독 정범, 공동 정범, 합동범, 동시범 가리지 않아요. 정범이기만 하면 전부 다 작물제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외자가 나오게 돼요. 그 이외자가. 그래서 이제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게 공범 나옵니다. 제3범죄 공범. 공범은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공범은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범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횡령을 교사하고 횡령해온 재물을 취득까지 하면 요놈은 뭐가 될 수가 있어요? 횡령 교사뿐 아니라 작물 취득도 가능해요. 됐죠? 근데 사기죄 공동정범이 다른 공동정범이 훔쳐온 사기쳐서 받아온 물건을 내부적으로 분배받습니다. 이때는 작물제 주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공범이 자주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공범이. 그래서 공범은 가능해요. 주체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닌 것처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얘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체는 그래서 간단히 넘어가면 돼. 간단히 넘어가면 되는데 이 객체가 제일 많이 나오죠. 객체가. 객체. 역시 제3범죄로 영득한 재물이어야 돼요. 제3범죄로 영득한 재물.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제3범죄가 된다고. 그러니까 도박죄로 뭐 영득한 거 또는 뭐가 있을까요? 뇌물로 받은 돈, 이런 것들은 작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이런 거 안 됩니다. 그것부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요거죠. 영득한 재물이어야 돼. 영득한 재물. 그래서 두 가지가 늘 걸려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배임죄. 배임죄로 취득한 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컴사기. 컴사기로 취득한 것. 이런 게 이제 항상 등장하게 되죠. 주로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공부 좀 됐다는 전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 부동산 이중매매예요.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가 늘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때 누가 나오냐면 후순위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례가 나옵니다. 이게 꼭 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가담을 하게 되는데, 자, 왜 적극 가담 얘기부터 써야 돼요? 첫 번째 논점이, 이거 올해도 이제 사실은 이 부동산 이중매매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업무상 배임이 등장하게 됐었는데, 거기에서도 이 상대편을 이 적극 가담을 시켜줘야 돼. 적극 가담이 돼야 공범이 되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논점부터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항적이란 말을 빼먹었네. 주 논점이기 때문에 잘 좀 외워두세요. 대항적 거래, 상대방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횡령도 나오지만 주로 배임이 잘 나옵니다. 하는 배임죄에서 거래 상대방이에요. 거래 상대방. 얘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하게 되면 공동정범 또는 뭐가 된다? 교사범이 성립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좀 나눠서 쓰세요. 좀 이따 제가 이걸 또 쭉 가지쳐야 되니까. 하지만 배임행위라는 것을 알면서 그냥 가담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제2매수인이 제1매매 계약 체결 사실을 알아. 그리고 중도금 이상까지 받은 거 아는데 그냥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좀 돈 더 줄게. 나한테 팔면 안 될까? 했더니 그냥 팔아버려. 이 정도 가지고는 뭐가 된다? 방조범조차도 성립하지 않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치껏 가셔야 돼.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해서 얘를 공범으로 포섭을 안 해버리면요. 무슨 논점들이 다 사라져요? 아까 했던 공범과 신분도 못 써요. 적극 가담을 인정해야 공범과 신분 한번 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분명히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뒤에 가서 작물죄 취득 여부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적극 가담한 걸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적극 가담한 거. 안 그러면 그냥 방조주차 성립하지 않는다. 의뢰재책 무죄 끝. 너무 썰렁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껏 이렇게 끌고 가셔야 돼. 이렇게 가는데 자 이제부터 볼게요. 여기에서 하나씩 가봅니다. 자, 이 사례에서 보면 일단요. 자, 만약에 이제 적극 가담한 걸로 갑니다. 적극 가담한 걸 전제로 갔었을 때 첫 번째 얘가 공동정범에 해당한대요. 공동정범에 해당하게 되면 작물죄 어디에서 탈락이 되죠? 여기서 탈락이 돼요. 작물죄 주체에서 탈락을 시켜버린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재산범죄 본범 이외자야 되는데 재산범죄 본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에서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둘로 나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에다가도 적극 가담한 경우 배임죄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에 해당한다. 이렇게 쓰시라고요. 그래서 공동정범일 경우에는 작물죄에서 주체 탈락이에요. 교사범이 될 때는 뭐가 됩니까? 작물죄 주체는 긍정이 돼. 하지만 어디서 탈락이에요? 여기서 탈락이에요. 여기서 탈락이 돼요. 그래서 논점을 풍부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이중매매 나오면 그냥 배임 요것만 쓸 게 아니라 뒤처리 과정 이해되죠? 제2매수인 적극 가담했었을 때를 전제로 해서 쓰는 것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의고사는 아직 나왔는데 우리 기출에서는 대놓고 요까지는 끌고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또 나오면 이제 요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됐죠? 이렇게 좀 끌고 가셔야 될 거고 그래서 1번이 아니라 별표로 바꿀게요. 이것만 써두면 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이중매매 나왔을 때 제2매수인 죄책 항상 이게 나오게 됩니다. 이때 제2 매수인 또는 후순위 매수인이라고 써놨으니까 이것도 후순위라고 써야겠네요. 후순위 매수인 죄책입니다. 매수인 죄책 관련해서 이쪽 배임죄부터 이거 쓰는 거예요. 이 논점 있고 그 다음에 작물죄에서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임죄 성분은 이 내용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작물죄에서는 이 내용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돌아오십시오. 쓸 분 빨리 쓰시고 돌아오셔서 객체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요거예요. 환전통화의 작물성입니다. 환전통화의 작물성.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환전통화 나오면 막바로 그냥 판례만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왜 이게 주 논점인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작물죄 본질에서 추구건설하고 유지설 두 개 있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여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죠. 오늘은 간략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작물죄에서는 두 학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간단히 얘기하면 추구건설은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재산범죄 본범의 피해자 쉽게 얘기해서 그쪽의 입장에서 바라봐서 작물죄가 뭐냐면 자신의 민법상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있죠. 그 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게 작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원래 소유자고 갑이 절도범입니다. 그리고 을이 작물범이라고 할게요. 이랬을 때 자 소유자 A가 자신의 물건을 갑이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찾아가서 당연히 갑한테 찾아가서 야 이 도둑놈아 내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한다고. 그랬더니
없어. 딴 놈이 사갔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에이씨 하고 또 가야 되잖아. 이걸 한 번 더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작물죄 어떤 본질로 보게 돼요. 이건 누구의 입장에서 본다?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주국건설. 하지만 유지설은 누구냐면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얘들 둘 간의 합의에서 본질이 있다고 봐요. 합의에서. 그래서 위법한 재산 상태를 본범과 작물범 간의 합의를 통해 유지하는 게 작물죄로 보게 돼요. 작물죄로. 자, 이제 이걸 놓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 원인 급여물 작물성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학설에 따라 달라지겠죠. 불법 원인 급여물. 추구건설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뭐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고 그랬어요?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고 그랬잖아. 불법 원인 급여물, 민법 746조 본문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작물성이 부정이 되게 돼요. 됐죠. 하지만 유지설은 상관없다니까. 반환 청구권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원인 급여물에 대해서도 작물성 유지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지금 대체작물. 대체작물이 뭐예요? 원래 A의 X 물건을 훔쳤는데 뭘로? Y로 바꿔치기 했어요. 다른 물건으로 바꿨다고. 핸드폰 갤럭시 S 8을 아이폰 X로 바꿨다고. 이렇게 됐다고요. 자, 그러면 바뀐 아이폰 X가 작물성이 유지돼야 안 돼요? 학설에 따라 볼게요. 추구건설. 이 피해자는 원래 뭐 주인이었어요? S8이라니까. S8의 소유자였어요. S8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 그냥 아이폰 10 줘. 이렇게 안 된다고요. 불가능해. 유지설도 뭐예요? 얘들이 합의한 건 뭐죠? 원래 훔쳐온 갤럭시 S8에 대해 합의를 했을 뿐이야. 아이폰 10에 대해서는 합의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작물성이 부정돼요. 그래서 대체 작물에 대해서는 학설 간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작물성이 부정됩니다. 자, 그럼 환전통화 물어볼게요. 원래 여기서 자기합수표였잖아요. 자기합수표 1년 번호 쭉 된 그 500만 원이었는데 은행 들어갔다 바뀐다고. 대체 작물이 아니야. 대체 작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작물성이 부정돼요. 학설의 다수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 판례는 여기서는 물리적 동일성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배웠듯이 금전은 점유 있는 곳에 소유가 있잖아. 이런 가치가 중요하다고 봐가지고 가치적 동일성설을 택하게 돼요. 그래서 환전통화 나오게 되면 그 얘기를 꼭 써야 돼. 원래 대체 작물은 작물성이 부정이 된다. 하지만 얘들은 뭐다? 가치적 동일성설을 택하기 때문에 가치적 동일성 이게 중시되기 때문에 환전통화는 작물성이 인정된다. 이 말을 꼭 쓰고 가야 돼요. 이걸 쓰면은 점수를 되게 잘 받을 거예요. 이제 그런 말 없이 환전통화 판례가 인정해 뭐 이렇게 써버리면 제가 금방 말 일부러 어눌하게 한 거예요. 되고 이렇게 하면 채점도 어설프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취지를 좀 알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작물은 원래 작물성이 부정되지만 이 환전통화 자기합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5만 원권을 만 원짜리로 바꾸는 이런 거일 때는 가치적 동일성 이 말을 꼭 쓰시면서 판례 작물성 긍정한다 그 얘기를 쓰셔야 됩니다. 됐죠? 이 내용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을 얘기할게요. 이제 취득 관련해서 이제 보관이랑 자주 비교가 되는데 취득이 일단 떠들어 볼 테니까 외우십시오. 재산범죄 본범으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이전받는 거예요. 뭐라고요? 재산범죄 본범으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이전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취득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유지설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취득 같은 경우에는 재산범죄 본범으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이전받는다. 이게 바로 취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이게 이제 작년에 이게 제가 사례형으로 원래 찍었었는데 객관식으로 떴던 문제긴 한데 객관식으로 떴던 문제 객관식이 아니라 밑에 있었구나. 그걸 객관식으로 제가 출제를 했는데 거꾸로 이제 사례로 이게 이제 등장했던 건데 여기서 지금 이제 아마 맨 밑에서 나오게 될 건데 자, 맨 아래 거 한번 볼게요. 맨 아래 우리 문제에서 술집 사장 얘기가 나오죠. 봅시다. 그 밑에 줄이에요. 밑에 세 번째 줄. 한편 을은 병이 3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좀 이따 보겠지만 이게 대체작물입니다. 3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훔쳐 나올 생각으로 늦은 밤 병의 집에 몰래 들어갔으나 해가 뜰 때까지 병이 잠들지 않자 병이 잠들기를 기다리다가 오전 9시경 종이봉투에 담겨 장롱송에 보관 중인 300만 원을 들고 나왔다. 재밌는 게 이게 절도인데 야주절이에요, 아니에요? 야주절 아니잖아. 원래 야주절은 주거침입과 절도가 같이 야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평상시 우리 나온 문제랑 좀 달리 나왔어요. 평상시에는
주간의 주거에 침입해서 야간에 절취한 실제 판례 사례를 내거든. 근데 이거는 획기적으로 거꾸로 내놨어요. 그래서 해설할 때 좀 저도 애매했었는데 여하튼 야주절은 아닌 걸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닌 거 처리를 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게 절도는 맞아요. 절도는 맞는데 절도뿐 아니라 이 작물인 300만 원에 대해서 작물 취득이 또 성립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작물이라니까 작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훔쳐버린 거예요. 이랬을 때 절도가 되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작물 취득죄가 될 수 있느냐예요. 제가 금방 얘기했어요 이미. 작물 취득이 되려면 뭐라고요? 재단범죄 본범으로부터 사실상 처분권 이전받아야 된다고. 참고로 작물범도 재단범죄 본범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합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몰래 의사에 반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 판례도 있습니다. 이 사례가.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선택형 모의고사로 냈는데 사례형으로 떠버렸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작년 문제긴 한데 좀 외워두십시오. 이건 선택형으로도 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취득의 개념을 잘 알아주시라. 알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판례사안이에요. 사실은 이런 게. 근데 요 내용을 알려면 뭐다? 작물죄 본질을 알아야 돼요. 좀 이따 뒤에 해설에서 이 얘기를 써놨어요. 이게 학설에 따라 달라지거든. 그리고 이제 판례까지 써주면 이제 완벽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작물 관련해서는 우선 정리를 해놨고 앞으로도 작물이 계속 여러 차례 등장할 텐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논점들입니다. 전부 이 논점들이고 여기서 이제 아까 1번 썼던 게 요거 때문에 썼던 거구나. 컴사기도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컴사기 늘 나죠. 남의 통장 갖고 가가지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를 합니다. 그렇죠? 원래는 그게 올해 특혜 입금인데 안 나왔어요. 예금 통장 사건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 내년에 이제 또 특혜 입금으로 가는 거야, 그게. 예금 통장을 가지고 1,000만 원 계좌 이체를 합니다. 그럼 무슨 죄가 돼요? 그리고 통장은 제자리에 돌려놔요. 늘 나오는 사례가 그건데 통장에 대해서는 절도가 돼야 안 돼. 이 주소가 뭐죠? 주소가. 이게 예금 통장 사례 여러분이 실제 판례사는 그거였죠. 예금 통장 갖고 1,000만 원 인출하고 되돌려 놓는 사례. 거기서 절도가 된대 안 된대? 절도가 된다 그러죠. 되는 것만 알잖아. 이유가 뭐예요? 그 논점이 뭐예요? 불법 원인 다시 불법 영득의사예요. 불법 영득의사.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그건 다 알아. 절도가 돼. 왜? 판례가. 뭐 왜? 하면은 대답을 못한 게 불법 영득의사예요. 주소가. 정확히 따지면 불법 영득의사의 소극적 요소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계좌 이체하고 돌려놔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하튼 그러면 예금 통장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절도가 됩니다. 근데 항상 누구 거냐면 친족 거를 갖고 나와서 이 짓을 해. 친족 상도례 연결을 시켜요. 친족 상도례를. 그리고 두 번째 1,000만 원 계좌 이체한 건 뭐가 되죠? 계좌 이체한 거. 계좌 이체는 100% 컴사기예요. 알겠습니까? 100% 컴사기입니다. 남의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비밀번호를 입력해가지고 이체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하면서 재단상 이익을 취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단상 이익 뭐 취득했어요? 물어보면 말을 못해.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1,000만 원이라 그러면 이건 바람직스럽지 못한 어휘 선택입니다. 컴사기의 객체는 뭐라 그랬죠? 재단상 이익이라 그랬잖아. 근데 1,000만 원이라는 거는 이건 재물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뭐라 그러냐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예금 채권이라는 재단상 이익을 취득했다. 이 말을 쓰셔야 돼요. 예금 채권입니다. 예금 채권. 이런 게 사소한 거지만 여러분의 당락을 좌우하는 거예요. 사소한 거지만 예금 채권이라는 재단상 이익을 취득한 겁니다. 됐죠? 그리고 항상 나오는 게 뭐야? 여기서 컴사기 피해자가 누구야? 친족이에요? 금융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농협 손자 할아버지 사건을 떠올려야지. 손자놈이 할아버지 농협 통장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계좌로 1,000만 원 이체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서 컴사기 피해자가 누구라고 봤어요? 금융기관으로 봤어요. 농협으로 봤다고. 친족상도리 적용돼 안 돼? 안 돼요. 이게 특혜입니다. 이제 올해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 또 미는 거예요. 이제 모의고사는 2번이나 나왔어요. 2번이 나왔는데 아직 안 나왔어 우리 기출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내년에 다시 특특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게 20점 정도 분량으로 최소 나오게 될 거예요. 20에서 25점 분량으로 그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금 통장은 불법원 불법 원인급여가 나와. 불법 영득의사가 주 논점이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친족상도례 거기서는 적용을 합니다. 절도죄 피해자 예금 통장이 주인이니까 그렇게 가요. 하지만 컴사기의 피해자는 누구다?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 그래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내용들을 딱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요 놈이 지 현금 카드를 가지고 이체한 1,000만 원을 빼요. 어디에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이때 뭐 검토해야 돼요? 절도나 사기를 검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판례가 뭐죠?
현금카드 사용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으로 봐서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도 않고요. 또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의 어떤 기망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다고 봐서 절도나 사기는 안 되는 걸로 봅니다. 구성요건적 행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도나 사기는 구성요건적 행위도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뒤처리 문제. 자, 잘 따라오십시오. 지금 그거 쓸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말로 제가 떠들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이 돈을 누구한테 줘요? 정을 아는 여자친구나 정을 아는 친구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정을 알면서 받은 그 사람은 작물 취득이 돼요, 안 돼요? 작물 취득이 안 돼요. 왜? 이때까지 얘기했잖아요. 결국 그건 뭐야? 컴사기로 취득한 재단상 이익을 지금 뺏어 준 것 뿐이에요. 만약에 아까 현금 자동지급에서 돈을 빼는 게 절도라던가 사기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했으면 이건 뭐가 될 수 있어요? 작물이 될 수가 있었어. 하지만 구성요건 해당성도 없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야? 이거는 컴사기로 취득한 재단상 이익을 뺀 거에 불과해요. 정을 알면서 받은 자, 작물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서 탈락이에요? 주체는 통과지만 객체에서 탈락이에요. 객체에서. 재물이 아니잖아. 재물이.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니어서 안 되게 돼요.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임하고 컴사기가 나오게 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그 논점들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뭘 물어볼지를 몰라요.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그것 좀 제가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강의는 이제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건데 사례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좀 쭉쭉쭉 빼나가야 돼요. 그래서 큰 논점들이 뭐가 있나를 우선적으로 연결할 줄 알아야 돼.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교과서들 보면은 그냥 써 있고 말잖아. 응? 그냥 뭐 환전통화 안 돼, 뭐 해서 안 돼, 그냥 그러고만 돼 있는데 그럼 우리가 발전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은 아직 능력이 안 돼서 힘들지라도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사례집 같은 걸 봤을 때 그 연습을 하시라고요. 그냥 그것만 보고 내가 안 해. 이 정도면 쓸 수 있겠어. 이런 생각하는 건 별 도움이 안 되고 꼭 이렇게 연결을 지으시라고요. 뭐가 하나 나왔었을 때. 알겠죠? 이런 것들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지금 이번에 강의의 특징이 저런 거 세우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좀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그러면 저기 죄책하고 누구 을까지 얘기를 했어요. 대충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스캔해서 저장했고 자, 자기합수로 5장을 갑에게 리베이트로 건네줬고 여기서 이제 결국 배임 수재가 기수가 된 겁니다. 배임 수재가 여기서 기수가 됐어요. 현실적으로 취득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저장했고 갑은 위 500만 원을 보세요. 은행에 예금하고 며칠이 지난 뒤 다시 현금 500만 원 인출했다고. 괜히 지문에다 쓰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환전통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환전통화의 작물성 때문에 얘기해 준 거야. 그리고 그중 300만 원을 일부러 아는 놈한테 줘야 돼요. 돈의 출처를 알고 있는 친구 병에게 줘요. 이래야 작물 보관이나 취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작물 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관시켰으니까 작물 보관이겠네요. 취득이 아니라 여기는 정을 하는 친구 병에게 보관하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보관 얘기가 하나 나오게 될 건데 나온 김에 간단히 얘기할게요. 보관이 나오게 되면 항상 문제가 이렇게 이제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느냐예요.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냐 없냐 요거 가지고 이제 작물보관지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건 선택형에서도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작물보관 요거 외에는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요 이 사례처럼 아무런 대가관계도 없이 아무런 원인관계도 없이 재산범죄 본범이 야 어쩌고저쩌고 자초지종 얘기하면서 내 것 좀 보관해줘 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돼요? 작물보관이 돼요. 왜? 여기서 이 사례에서도 병이 이 돈을 보관할 정당한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교돼서 항상 나오는 게 판례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만약에 병이요 이 갑한테 원래 뭐 돈을 빌려줬었고 또는 물건을 빌려줬다라던가 이렇게 됐었을 때 그거에 대한 담보조로 작물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담보조로 항상 나오는 게 담보조로 보관하게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담보조로 받았기 때문에 설령 작물 인정을 알면서 보관하더라도요 작물 보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늘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취득하고 보관이 제일 잘 나오니까 이 두 개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병은 뭐가 돼? 작물 보관이 됩니다. 계속 가봅시다. 자 이제 을한테 전화하는군요. 친구 을한테 아까 도움 줬잖아. 도움에 감사하다 말하고 인근 술집으로 나오라고 한 후 밤새 술을 마시고 놉니다.
여기서 죄 찾지 마세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취기가 오른 을은 새벽에 택시를 타고 귀가했으나 갑은 만차에 의식을 잃은 채 술집 소파에서 잠들어 버렸는데 술집 사장 정은 갑의 주머니에서 현금 200만 원을 발견, 술값 100만 원을 꺼내 가집니다. 자, 정의 죄책은 뭘까요? 정은 딱 봤었을 때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뭐예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의사에 반해서 가져왔잖아. 절도 생각하면 돼요. 절도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문제가 뭘까요? 절도죄 구성 요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위법성 조각 여부예요. 왜? 술 먹고 뻗었으니까 내가 당연히 가져가는 거 정당행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정당행위. 또 뭘 생각할 수도 있어요? 추정적 승낙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가는 겁니다. 정당행위. 올해도 사실은요 사기쳐가지고 이제 합의금을 받아냈는데 먼저 얻어맞은 건 맞아요. 위전착 드디어 떴어요. 위전착이 올해도 이제 떴는데 드디어 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그때 위전착만 할 게 아니라 뒤에서 배우 조종자 그놈의 죄책도 제가 두 문자를 써줬거든요. 간교한 놈이잖아. 위전착 빠진 자리 이용해서 해서 간 이렇게 외우라 그랬는데 그거 쓰는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알려준 대로만 두 문자만 썼더라도 점수를 이제 답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위전착은 당분간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좀 지우셔도 돼. 한 2년 동안은 지우셔도 됩니다. 자, 여하튼 지금 보면 여기에서도 거기서도 나왔지만 항상 정당행위가 잘 나와요. 이게 바로 뭐죠? 권리 실현행위로서 하는 거예요. 자신은 정당한 권리자가 맞아요. 받을 돈 있어. 이랬는데 안 갚으니까 공갈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사례들 많이 나옵니다.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그랬고 실제 기출에서도 나왔었고 돈을 안 갚으니까 휴대폰 문자 메시지 보내는 사례가 잘 내잖아요. 그래서 안 갚으면 아들 등교길 조심해라 뭐 이런 거 문자 메시지 전문 증거도 아니다. 맨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연결해서 잘 나오게 되는데 항상 여러분은 위법성 조각시키세요. 권리 실현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선 걸로 보시면 돼요. 그 기준 뒤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굳이 하나 더 썼던 게 이제 제가 추정적 승낙 아마 그것도 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이따가 하여튼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돌아오십시오. 결론은 절도되는 걸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온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쭉 가시면 이제 병이 그렇죠? 을은 병이 300만 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까 읽었던 거예요. 훔쳐왔던 거예요. 이때는 뭐만 성립한다? 절도만 되지 작물 취득은 안 된다. 이 내용들이 주 논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김에 2번을 잠깐 볼게요. 나중에 해설은 좀 이따 쉬고 난 다음에 볼 건데 2번 잠깐 보면 만약 정이 퇴근하기 위해 잠든 갑을 깨우려고 몇 차례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자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임에도 난방을 끈 채 퇴근해버렸는데 갑이 다음날 얼어 죽었다면 갑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 여러분이 사례 볼 때요 뭐뭐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뭐 쓰는 거예요? 미필적고의 쓰는 거예요. 미필적 고의. 여기서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건 뭐예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작위 살인을 언급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죽음을 단지 예견만 할 수 있었대요. 요거는 뭐가 돼요? 살인의 고의는 없어요. 유기치사 정도로 가셔야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요것도 당연히 작년 대기 한 2년 전부터 저도 이제 계속 특혜로 찍었던 거야. 다른 국가 시험에서 사례 나온 거 다 나왔었어요. 이게 주점 사례잖아요. 주점 사례, 주점 주인. 그래서 최초로 뭘 인정했죠? 계약상. 그것도 주된급부도 아니라 부수적 주임으로서 여기서 뭘 인정해버렸어요? 보증인 지위를 인정했죠. 부수적 주임으로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보증인 지위를 인정을 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 전형적이에요. 항상요 이 고의 여부에 따라서 부작위한 살인인지 아니면 부작위한 유기치사인지가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서 주 논점은 뭐냐면 우리가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보증인 지위 발생 근거가 뭐뭐 있어요? 판례대로만 기억하십시오. 판례 따르면은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보증인 지위 발생 근거 법령, 계약, 조리, 선행행위 네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판례에 따르면 법령, 계약, 조리, 선행행위 물론 조리 대신에 신의칙, 사회상규 뭐 어차피 다양하게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어쨌든 네 개까지 들어가지만 유기죄는 어떻게 돼요? 유기죄는 이건 여러분 선택형으로 해서도 반드시 죽어도 외우셔야 됩니다. 유기죄는 보험의 발생 근거를 법률상 계약상 둘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의칙이나 선행행위라던가 조리 가지고는 인정을 안 해요. 항상 나옵니다. 그게 객관식에서 나오게 되면. 그렇듯이 여기서도 어디에서 그런데 인정이 돼버렸어요? 계약상 인정을 해버렸잖아. 그러는 바람에 얘는 뭐예요? 부작위한 살인죄 보증인 지위 인정이 되고
유기죄 주체도 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내는 거예요, 항상 이 문제도. 그래서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이미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낸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어쨌든 형법은 이런 논점이고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 1교 쉬었다가 이제 해설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